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펼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직접 처방을 해야지 간접적으로 대증요법을 썼잖아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계속 펼치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먼저 어디에선가 또 트리거가 터질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SVB 그 은행 파산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4년 전서부터 연준은 경고를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연준은 책임 없다 이런 얘기겠죠. 너네 은행권이 말을 안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금융감독위원회가 흔히 하듯이 은행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해요. 그 권고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부각시킨다?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짓이에요. 연준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망했어요?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국채 가격이 추락했고, 그 국채 가격이 추락하니까 거기에 많이 투자해놨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 수준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시행한 정책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 수준이 악화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 자기 먼저 반성을 해야죠. 고금리 정책으로 미국의 당면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게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그 실적 발표 너무 좋아가지고 다우 지수가 막 올라갔던 걸로 전 기억이 되거든요. 금융주들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익이 점점 커지고. 그런데 이렇게 불과 2, 3주 사이로 이렇게 확 달라졌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돈이 없다고 이제 난리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술을 한 잔 마시거나 좀 극단적으로 마약을 하나를 딱 먹어봐요. 갑자기 활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펼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걸 펼쳤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럼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직접 처방을 해야지 간접적으로 대증요법을 썼잖아요. 술 한 잔 마셔서 알코올 기운으로 활력을 찾는 것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켜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정책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편법의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금리 인상이라고 보통 배웠잖아요. 고금리로 그 물가를 잡으려면 고금리가 경기를 먼저 후퇴시켜야 한다니까요. 경기 후퇴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수요가 위축되고, 수요가 위축되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만 고금리가 물가의 안정에 기여를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후퇴시키는 즉각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했어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금리 이 강달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경상수지 적자의 갑작스러운 증가, 이것부터 거기에다 처방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뭔가 뭐 국가 조직서부터 뭔가 다운사이징을 하고 그러니까 경비 축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IMF 때 제가 2008년도에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성질났던 게, 우리 IMF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비용을 지출을 줄이고 뭐 부실 기업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2008년 금위기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유동성을 확 늘려가지고 반대로 가가지고 해결하는 방식.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가 잠시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우리 주요 언론들이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면서 환란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실제로도 IMF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게 589억 달러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도입한 건 189억 달러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봤어요. 네. 실제로도 심각했었고. 근데 그렇게 심각한 사태를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후유증 부작용도 가장 적게 극복해내요. 1년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1%까지 끌어올린다니까요. 아, 그래요? 외환보유고가 1년 만에 그 1990년대 중반의 외환보유고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요. 거의 3배 가까이로 끌어올린다고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게 뭔가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정부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쳐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수입을 줄여야 국제 수익이 개선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죠. 경기가 급감만 있어요. 98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4%인데 당시 기준으로는 7.4%예요. 마이너스 5.4% 성장을 기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금융기관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렇죠. 정금사 30개 중에 하나도 못 남았어요. 기업들 30대 재벌 중에서 12개가 사라져요. 공급 능력이 갑자기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 소비는 그렇게 빨리 안 줄거든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필요한 것은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 수요는 조금 더 천천히 줄어드는데 공급 능력은 갑자기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수요자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공급이 더 부족하니까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로서는 수송비 안 들죠. 네. 재고비용 그 물 필요 없죠. 또 뭐 저 광고비 뭐 이런 판촉 비용 필요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기가 갑자기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갑자기 증가를 해요. 수요자 시장이니까. 네. 갑자기 증가하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목표로 하잖아요. 네. 이익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생산을 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늘리지, 설비 투자 늘리지. 경기가 1년 만에 그냥 그 당시 기준으로 11% 넘는 성장률로 급 상승을 해요. 이게 미국도 그런 정책을 펼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확 예. 강력한 긴축.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있으면 수술해야 돼요. 독한 약 먹어야 되면 먹어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처방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갑자기 커지니까 엉뚱한 처방을 한 거예요. 거기다 마약 처방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점점 그 어려운 그 곤경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연준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사실은 그 정책 결정권자들은 정권에 봉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정권의 뜻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혹독한 정책을 펼치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은 경기가 하강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야. 내가 병에 걸리면은 당연히 수술 받고 독한 약 써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국가 경제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줄 몰라요. 지금 현재의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는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지금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혹한 정책을 펼치면 당장에 그 정책에 대해 비난이 쏟아져요. 실제로 2008년도에도 심각했던 그 금융위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조차도 막 비난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정도의 그 타격이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혹독한 정책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그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연준이.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많은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2008년에 풀었던 유동성, 그거 가지고도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어떤 그 폐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더 늘어나는 이 현상을 가지고 되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금융시장은 좋게 다 좋다 하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끝났는데
2008년도 그게 사실인 건가요? 이 유동성이 부채의 빚에 우리가 떠 있다? 신용 파괴 원리는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2008년도 그 말에 미국이 그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번원통화를 2배를 늘려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도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으면서 0.25%까지 낮춰요. 그 정책이, 그 심각했던 금융위기, 이거를 차단하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자면 좀 얘기가 길어져요. 조금 더 빨리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탈출 전략을 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번원 통화를 2배나 늘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때 풀렸던 거를 그 뒤에 차츰차츰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유동성을 환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결국 금융시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부진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국민들은 경기 호황을 반기잖아요. 그렇죠. 경기 부진해지면 그 원인이 뭐였던지가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그 통화량이 과도하게 이렇게 그 공급된 게 사실은 이번 그 사태의 원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그 다우 지수는 2009년대 7,000대까지 떨어졌다가 36,00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32,000대로 와 있는데 그건 명백한 거품이에요. 거품이 꽤 크게 부풀어 올랐다. 거품은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꺼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터져요.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온갖 머리를 다 쓴 게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인데 이건 미봉책이었죠. 오히려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고 국제 공조 체제를 무너뜨렸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이번에 터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일단은요, 먼저 어디에선가 또 트리거가 터질 거예요. 네. 트리거가 터지지 않더라도 미국의 금융위기는 점진적이지만 점점 악화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트리거가 터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엇일지, 어떻게 나타날지, 또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돌발적인 거라. 근데 그런 게 만약 터지잖아요. 네. 터지면 미국의 금융위기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데 그때 미국이 과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지금 축적하고 있느냐는 거죠.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느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전 세계로 전염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어야 돼요. 네. 그 가운데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니까 그 공조 체제가 이미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중 패권 전쟁, 그래서 지원 지투 국가끼리 사이도 안 좋은데다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이라든가 뭐 다 사이 뭐 좀 어려운 상황들이 빠졌으니까 국채 들고 있으면서. 네. 또 최근에는 미국이 또 얄팍한 술수를 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6개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스와프를 7일물짜리를 하루짜리로 그 기간을 단축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통화스와프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했어요.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그 미국 또 그 EU 유로 쓰는 EU 그리고 캐나다, 영국, 스위스, 일본 이 6개국이에요. 근데 이 6개국이 이제 외환 보유량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만으로 과연 그 금융위기에 그 전염성이 뛰어난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조금 그 너무 단견으로 지금 이 현재 사태에 접근하고 있는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이거 보니까 그때
그 언제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도 막 그 금융시장이 불안했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 미국에서 통화 스와프 해줘가지고 또 이게 가라앉았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6개국만이 아니라 그 외 우리나라도 포함한 뭐 이렇게 여러 국가로 이렇게 하면은 또 가능성이 있나요? 금융위기가 가라앉을 이 가능성? 통화 스와프를 그렇게 확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미국 1달러 대 그 우리 환율 그 1,300원 하는 원화 1대1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봐요. 환율이 한 1,500원 가봐요. 그럼 미국은 손해고 우리나라는 이익이에요. 1,500원 주고 1달러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손해예요. 이런 것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그래 G20 혹은 G30 뭐 이런 뭐 주요 국가들 전반으로 확산시켜서 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익 보는 나라 있고 손해 보는 나라 있는데 손해 보는 나라는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통화 스와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지금 고금리 정책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거나 그러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임시 방편으로 이 통화 스와프를 개편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6나라들한테 미국 빼고는 5개 국가에게 우리 협조하자. 5개 국가는 협조하죠. 네. 이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국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나라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G20 정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나라들이 오히려 더 적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어떤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파괴 원리가 작동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거기는 발권 국가니까 저 통화 기축 통화 국가니까 역시 또 유동성 공급 돈을 확 찍어가지고 하게 되면 또 해결이 되나 이번에? 아니면 그랬을 때도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지? 여러 가지로 안 가봤던 길이니까 궁금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경상수지 적자를 견딜 수 있으면 그 해도 돼요. 근데 이미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커요. 미국 경제 체력이 견뎌낼 수준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달러가 외국으로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유출이 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달러 가치를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면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3일쯤 발표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상수지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몇 %인지 여기 지금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그게 커졌을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 아니, 점점 더 위험해지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매월 한 달 지나면 바로 경상수지를 발표를 하는데 미국은 3-4개월 늦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 미국의 적자가 안 커졌기를 바라는데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앞으로 또 미국이 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계속 펼치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면 미국의 그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잖아요. 미국 수출품들에. 그러면 수입이 더 많아지고 그 수출은 더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는 커진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관건이에요. 네, 그렇군요.